네, 자, 효성 OMB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전쟁 수혜주들을 우리 주식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이라면 이 방산주들이 좋을 텐데 그 색깔 또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죠. 이런 고민을 두 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플래저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맞수 한판 첫 번째 주제 효성 OMB. 자,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관망해라.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지금은 부담스러운 위치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 넘게 오르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라.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물론 이제 최고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원자재 관련된 이벤트로 사실 이런 비료 관련주라든지 뭐 농업 관련된 종목군들 충분히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고 이미 이 거래일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에너지 쪽이 먼저 움직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사료주 움직이고 에너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비료 쪽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순환매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지면서 사실 국제유가도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원유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대거 좀 폭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대거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이미 급등이 나왔고 사실 후발로 효성 OMB가 올랐으니까 뭐 조비나 경농, 뭐 남해화학부터 시작해서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으로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지금 상승이 만약에 곡물가의 상승 그리고 이런 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동력 상실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이벤트들로 만약에 주가가 부양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일단은 단기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 사실 그게 이제 16일로 미국에서도 좀 못 박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전쟁에 관련된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선 실망을 할 수가 있고 그 리스크를 조금 안고 사실 그 다음 거래일까지 끌고 가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텐데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소멸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당연히 좀 수익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서 대응을 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쪽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음식료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요 토픽으로 자주 나오는 종목이 뭐 농심이라든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고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서 이제 만약에 그런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거나 이제 수출적인 부분, 이 달러 강사 관련된 부분들이 이벤트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수출로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많고 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가격 전가를 빠르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차라리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장기 쪽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미 뭐 농심 많이 올랐냐라고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라면 관련된 종목에서 또 순환매 돌고 있는 종목군들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냉동, 뭐 CJ 제당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단기 상승은 나왔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상승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이른바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 예상과 함께 비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지하 자원이 막대한 폭으로 꼽히면서 또 에그플레이션이 고조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에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시겠다면 음식료주가 낫다라고 네. 하셨는데 전 들으면서 비료주와 음식료주가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지 늘 같은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비료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비료 가격이 오르고 그럼 결국에는 가격이 전가시킬 수 있는 음식료 가격이 오르고. 근데 그렇죠. 왜 음식료? 음식료가 가장 네.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안정화가 됐을 때 한 번 오른 가격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라면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폭발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상승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음식료 쪽에 박리담회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50원, 100원만 올리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료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곡물 가격의 조정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음식 가격은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훨씬 더 괜찮은 포지션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초 체력 자체가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인플레이션 시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고물가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CPI 지수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이런 가격 전가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음식료 쪽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고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들을 높이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 쪽이 보다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이 에그플레이션,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우려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재료에 의한 투자로 이 사료나 농업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창한 본부장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발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앞서서도 효성 OMB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분석을 하셨던 만큼 역시 주가의 괴리에 유의하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효성 OMB도 그렇고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마치 방산주처럼 어떤 이제 전쟁주다, 전쟁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잠깐 귀띔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네. 사실 감사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실제로 전쟁을 간다 하면은 가는 대로 또 경기는 또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유럽 지역에 있는 대평원을 소유했던 어떤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농산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CPI 지수,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제품 자체가 부족해서 공급 부족까지 나온다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비료주라든가 농업주 같은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사실 이제 어떤 이벤트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지 매출 부분들을 좀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비료주나 화학주 그리고 이제 정정드리겠습니다. 비료주라든가 아니면 사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남북 경제 협력 관련된 부분들, 경협 관련된 정책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잠깐 반짝 움직였다가 다시 또 후퇴하고 또 다시 이슈가 있으면은 뭐 우리가 이제 홍수 피해라든가 태풍 피해가 왔을 때 그때 다시 또 반짝하고 상승했다가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농업주라든가 아니면 비료주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 모습이 뭐랑 똑같느냐? 우리 방산주 중에서 빅텍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최근에 빅텍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체를 연일 발사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안보에 대한 위협이 올라가 그러면 국내 방산 기업들 매출이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고스란히 담기다 보니까 빅텍 같은 종목들이 늘 주가가 빠지더라도 좀 빠질 때 나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도발이 나타났을 때는 또 올라갈 거야. 이런 심리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산주의 개념도 비슷하듯이 어떤 효성 OMB라든가 이런 어떤 비료주, 사료주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포심, 우리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빅스 지수는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단기적 시점에서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최근 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너무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을 하시는 순간에는 그 후폭풍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 지금은
어떤 종목들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고 이 실적 자체가 괴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작년 10월 말에서 11월에 요소수 사태가 한 번 났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요소수 관련 종목에서 KG 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들이 11월 4일에 고점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는 방어 전략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소수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가요? 이제 다시? 사실 이제 이 요소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실제 요소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이제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실제 수출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호주에서의 석탄 관련된 부분들의 그 인수장 자체를 적게 받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여전히 지금 요소수 사태가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일반 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송업계 자체에 대한 어떤 산업 축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트레일러 운전사분들이 좀 많이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요소수 관련 주식이 스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돌려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요소수 쇼티지 사태와 전혀 관계없이 기업의 본질 가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스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농업주, 비료주들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유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막풍님께서 전쟁은 없다잖아요. 공포심 조장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견을 저희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계 움직이는 재료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언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도 계속 그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지적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맞수 한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실적 민감도가 높아진 주식시장이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인데 KCC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일입니까? 오늘 무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주가가 상당히 무색하게 오늘 하루 만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부분에 대한 이익 성장이 우리 예상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죠. 두 분께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을 가져가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실리콘 사업에 집중,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매수를 자제하자는 의견 주셨는데 자, 실리콘 사업 부분이 좋아져야 또 다시 실적도 개선될 네.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제 실적 관련된 공시를 보시게 됐을 때 일단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된 주요 원인 자체가 이제 경기 회복과 실리콘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및 이익 증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유 주식 시가 하락에 따른 공정 가치에 따른 이제 금융 자산 평가 손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콘 수요 쪽이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이런 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런 원유나 원자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경기 회복에 따른 앞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실리콘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 에서 타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실리콘 사업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좋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상승 부분을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고, 주가의 이런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급락 후에 바로 잡는 거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을 좀 보시고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실리콘이라는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기간의 투자를 좀 길게 잡는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조금 모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급락에 지금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일단은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뭐 미래 성장성이 아예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의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평가가 좀 냉정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금융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리콘에 대한 이런 시장 자체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리콘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거의 다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쓰여요, 실리콘이? 뭐 그냥 원유랑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에 들어가는 것처럼 실리콘도 이제 수요가 늘어날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뭐 기존에 이제 실리콘 소재를 활용해서 뭐 지금 고부가 산업이라든지 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어서 놀라셨습니까? 아닙니다. 실리콘이 네. 뭐 어디에 들어가요? 뭐 미용에도 들어가고 뭐 미용 어디 네. 뭐 아니, 코 성형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 뭐 다양하게 들어가죠. 뭐 찾아보시면은 뭐 그런 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거 좀 제가 나열하기는 찾아봅니까? 네, 시청자분 나열하기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네, 그 공부 그게 다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숙제 주십니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 사업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댓글에 이미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아프지만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버텨도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 가격대가 좀 슈퍼 매물대 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이 하단 라인까지 만약에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서 만약에 27만 원대까지 더 추가적으로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은 좀 대형 종목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런 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진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가격 라인대에서 사실 이제 2021년 이후로 올라온 다음부터 한 번도 이때 해당 가격이 좀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분할로 매수가 접근이 진행이 되고 관련돼서 조금의 이런 가격이 지지만 이런 매물대 라인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가격적인 반등도 좀 노려볼 수 있고 이런 기술적 투자 방법 쪽에서는 이제 갭이 발생한 부분을 좀 메우는 그런 이제 투자 기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까지 맞물려서 좀 나타나 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격의 반등은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투자 의견 주시기에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만큼 확신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폭을 많이 줄여서요.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할 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고 코스닥도 0.18%로 코스피와 같은 흐름이네요. 장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등에 성공해서 역시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보합입니다. 자, 김덕호 대표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참고의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 자제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KCC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4월에 이제 1월 4월에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날이었냐? 이제 지난 4월이요? 그렇죠. 네, 1월 4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날 1월 4일. 하루 만에 몇 %가 올랐습니까? 아. 하루 만에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승이 거래일. 왜 나왔느냐? 두 번째 거래일이죠. 그렇죠. 예. 이런 상승이 왜 나왔느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날 당시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KCC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리콘 사업 부분들 확충 커질 것이다. 건자재 부분들 매출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올해 60만 원 지향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아마 이날도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KCC 같은 경우에도 그때 60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어떻게 보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좀 있다. 즉 어떤 실리콘 사업이라는 것이 반도체 산업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자재값이 올라가고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져 버렸죠. 그래서 실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다시 인플레이션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런 가공산업, 제조산업을 하게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까지도 이런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감안을 하셨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왜 안 좋았냐라고 했을 때는 실리콘 사업부문이 조금 다소 부진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비단 KCC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업체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매출 역대 최고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그만큼 달성하지는 못했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이 갭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건자재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고 하나는 실리콘 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리콘 쪽 사업을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산업 회복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부분이 커지죠. 자, 건자재 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건설 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어떤 플랜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설해야 돼, 신도시 산업 형성해야 돼, 이런 여러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몸값을 올리기 시작했죠. 거기에 또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 도정법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할 의사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런 실적과 어떤 주가의 위치가 좀 괴리가 컸을 때는 네.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고스란히 어떤 손실폭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매수 자제라는 표현을 써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께 급하게 매도하셔라 이런 포지션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1월 이전까지도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어떤 대출 자산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연말까지 꾸준히 한번 기다려 보시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가 충분히 실적으로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KCC 60만 원. 증권사에서 현재가보다 2배의 목표가를 이렇게까지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소환하겠습니다. 누굽니까? 하나금융투자. 1월 4일날 저 보고서가 나오고 25%의 급등세를 나타냈어요. 실리콘 부분의 이익 성장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 60만 원 냈는데 실리콘 부분의 이익 성장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못 미쳐서 이익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오늘 리서치센터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보고서를 수정해서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KCC 목표가 60만 원은 지난 1월 4일날 나왔던 것과 함께 두 분의 어떤 다소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실리콘 사업 부분의 성장세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주요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없어도 괜찮아. 자, 이 견조한 주가의 흐름 앞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로 정말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선전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마음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인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매수, 김덕호 대표께서는 동학 개미 종목이다. 자,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주제로 좀 여러 번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60만 원 저점 부분에서도 한번 이제 기회를 줄 거다라고 또 한 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기가 막힌 저점 잡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거의 최저점에서 최저점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77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런 매출 증가 부분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로 사실 이제 공시를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 제품에 대한 이런 재고량 자체가 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실리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석유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시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래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친환경 소재랑 전지 소재 그리고 글로벌 신약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물론 앞으로의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좀 뒷받침이 돼주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찍히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이 나가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빈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더라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되는 움직임, 이런 좀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주주 환원 정책까지 좀 덧붙여 줬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조금 더 투자기의 포인트가 좀 좋아졌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사실 이 정도로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그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는 또 다시 한번 단기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께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약 3%에 가까운 상승으로 63만 7천 원인데요. 하창한 본부장께서 75만 원, 김덕호 대표께서 72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제 제가 뭐 타이틀로도 동학개미들을 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의사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먹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삼성전자 왜 우리가 사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들 굉장히 포지션 크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굉장히 많은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죠. 동일한 의견입니다. LG화학도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사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간의 어떤 프리미엄은 많이 낮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실적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LG화학은 충분하게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이제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워낙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90만 원 그렇죠. 이상에 사신 분들도 너무 많다 전에 보니까. 사신 분들이 훨씬 그렇죠. 많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당연히 주주들에게 뭔가 환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가 아직도 미지수다 보니까 급하게 매물을 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재밌는 사실은 지금 LG화학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나누어지게 되면서도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어떤 보유량은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LG화학이라는 건전한 회사, 어떤 우량한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혹시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점인 건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혹시 그런 주식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화학주의 특징 자체가 성장성의 개념보다는 가치주의 개념으로 많이 자리 잡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화학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다시 또 조금 재미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성장 사업이죠. 특히 어떤 전기차 사업 부분에서의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볼 충분한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도 견조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본 증시도 0.1%의 하락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 후반을 요동치게 했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자신이 언급한 러시아의 공격 관련 성명서를 철회한다. 러시아 공격 관련 보고서를 철회한다. 한편 러시아 대변인은 푸틴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용의도 있다. 러시아는 항상 외교적인 협상을 요구해 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안보 보장이라는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주 우려의 최정점에서 조금 해소되는 듯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도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빠르게 반등하고 있네요. 자, 오후장에 더욱 강한 우리 시장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